네, 전기기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변압기와 유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변압기, 유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지만 또 뭔가 유사한 또 측면이 있어요. 그게 또 이 세 번째 시간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변압기는 정지기이고 유도기는 이제 회전기로 쓰이게 되죠. 자, 요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변압기, 유도기는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를 얘기합니다. 요 내용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죠. 변압기, 유도기 유사하면서도 또 응용되는 건 좀 다르게 응용이 되죠. 변압기는 말 그대로 전압을 변화시키는 거죠. 이제 주파수는 그대로 두면서 되게 전압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또는 더 작게, 적게 하는 이런 과정이 변압기가 되고, 변압기는 정지기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채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뒤에서 공부할 유도기는 대개 이제 유도 전동기겠죠. 그래서 회전기가 돼요. 회전기. 모터처럼, 모터죠. 모터가 이제 회전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기 같지만 그 전기적인 원리는 동일한 원리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두 가지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원리를 보실 텐데, 그림에 보시면 이제 변압기의 기본 형태가 주어져 있어요. 뭐 실제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개념도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변압기를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차라는 얘기가 있고 2차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차는 1차 이제 대개 전원 측을 1차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부하를 연결해서 쓰는 쪽을 2차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얘기해서 첨자로 1, 2가 아니라 P, S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단 교류 전원이 이렇게 있게 되죠. V1이라는 전압을 가진 교류 전원에서 입력치게 되는 거고, 이 전압이 가해지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럼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 의해서 자속이, 즉 자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개가 철심이 있기 때문에 철심을 타고 철심이 강자성체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자개가 이 철심에 집중돼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자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자속이 그러면 이 사각형 형태의 어떤 이 철심에서 분포하고 있을 거고, 이 자개가 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류 전원을 쓰게 되기 때문에 교류 전원에 의해서 매 순간마다 전압과 전류가 변동하게 될 겁니다. 즉 전류가 변하게 되면 자속이 역시 이제 변화하게 될 테고, 자속 변화에 의해서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곳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다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측 전원에서 인가한 전압에 의해서 1차 측 코일의 권선에, 코일 또는 권선 같은 말이죠. 권선에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데, 이 기전력은 1차에만 유도되는 게 아니라 2차에도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2차에 전원이 마치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2차의 부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전원이 직접적으로 1차와 2차가 연결된 건 아니지만 에너지가 이제 전달되는 거겠죠. 그래서 변압기는 에너지 전달, 어떤 전달체 에너지 변환 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철심이 있는데, 철심은 이 몸체 여기서 이제 사각형 형태의 철심을 그냥 금속 덩어리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성층을 해서 쓰게 됩니다. 성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층 철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성층 철심. 그래서 이게 가는 아주 얇은 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얇은 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겹쳐져서 수십 장, 그죠? 수십 장 이렇게 겹쳐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맴돌이 전류를 맴돌이 전류 또는 와류라고 하죠. 맴돌이 전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와류 손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에 의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층 철심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문수가 N1번 감겨져 있고, 2차 측의 가문수가 N2예요. 여기 이제 감겨져 있잖아요. 이게 더 많이 1차 측보다는 2차 측에 더 많이 감겨져 있죠. 이러면 이제 전압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승압, 강압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전압이 더 높아지면 승압, 출력의 즉 2차 쪽의 전압이 전원 측보다 더 작아지면, 더 낮아지면 그때는 강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예, 이런 대표적인 형태의 물체가 이제 어댑터가 많이 쓰잖아요. 어댑터. 그렇죠? 휴대폰 충전하려고 하면 벽에서 나온 220V 전원에 어댑터를 꼽고 우리가 휴대폰에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전압을 5V로 낮춰줘야겠죠. 220V의 1차 전압을 5V라는 전압으로 낮춰주는데, 대개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또는 뭐 이런 우리가 음향기기나 이런 데 들어가는 전압은 이제 교류가 아니라 직류죠. 그래서 교류를 또 직류로 바꾸는 그런 과정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변압기 그러면 교류에서 교류로 나오는 게 변압이 될 텐데, 전압의 크기만 조절해주면 변압기가 되고, 여기에 전압의 형태, 즉 교류냐 직류냐,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 우리가 이제 정류기까지 같이 들어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휴대폰 충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꽂아 쓰는 그 장치는 변압기와 정류기가 같이 들어있는 하나의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어댑터가 되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디오도 되게 소형 라디오, 지금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소형 라디오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 어댑터도 역시 대개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기까지 되게 이제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교류에서 교류로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정류를 하지 않고 순수하게 변압만 하는 그런 기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게 정류 기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기의 조건을 보고 우리가 또 전압은 몇 대 몇으로 바꿀 건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권수비라고 하는 게 나오죠. 권수비. 권수비는 코일의 감은 수가 돼서 N2분의 N1이 돼요. 우리가 이제 비율을 얘기할 때는 2차분의 1차 이런 순서로 쓰게 되는 겁니다. 1차분의 2차가 아니라 2차분의 1차가 돼서 2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2. 세컨더리가 분모로 들어가고 1차가 분자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다면, 이것은 A죠. A가 1보다 크다면 1차가 큰 거죠. 1차가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강압이 되는 거고, A가 1보다 작을 때는 이제 승합이 되는 거겠죠. 승합. 이때는 이제 강압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줄어드는 게 바로 이제 강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권수비라고 하는 이 비율은 우리가 이제 전압, 유기기 전력 이거 따지고 그러면 어때요? E2분의 E1, N2분의 N1이 같게 되죠. 이건 이제 전기 자기학의 기본 이론에서도 또는 전기 기기에서 다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생략하는데, 이제 각각은 어때요? 각각은 4.44 F, N2, 파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4.44는 뭐 이게 시료값 이런 것도 다 들어오고, 또 유기기 전력 어떤 상수달 2파이 이런 것도 다 들어와서 앞에 이제 4.44 외우기가 좀 쉽죠. 4.44라는 사로만 쭉 되어 있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파수, 가문수, 자속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압의 비율이라고 하는 건 가문수, 권수의 비와 같고, 이게 이제 변압기의 한 특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A 값으로, 상수 A로 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변압비, 즉 전압의 변압비도 역시 A가 되겠죠. 이상적이라면. 그래서 V2분의 V1이나 N2분의 N1, E2분의 E1은 같아요. 대개는. 이때는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이고 부하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도선 자체에서의 전압 강화가 없다고 하는 조건이라면 넣어준, 우리가 입력해준 전압이나 1차 측 코일의 유기기 전력이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V와 E가 뭐 같은 형태로 표현돼서 이게 그대로 전압비가 되는데, 전력은 어떨까요? 전력은 에너지 측면이죠. 즉 가해준 에너지가 출력으로 얼마큼 나오는가, 에너지 손실 없이 그대로 에너지가 전달되면 이게 가장 좋은 형태가 되겠죠. 다른 이 변압기 자체에서 에너지를 소모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즉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부하에 100% 에너지가 전달되면 좋은데, 사실 100%는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변압기 자체에 어떤 권선이나 어떤 리액턴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자속이 누설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00%는 안 나오지만 100%에 가까운 값이 나오도록 기기를 만드는 게, 설계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대개는 다 노력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 1, 2% 또는 그 이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전압은 같아요. 전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압 곱하기 전류, 이게 전력이죠. 전력은 같기 때문에 1차 측에서의 입력 전력은 2차 측에서의 출력 전력이 된다면,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돼서 잘 전달이 된다면 V1 곱하기 I1은 V2 곱하기 I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압의 변화 비율은 전류의 변화 비율과는 역수관계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비율, 즉 I2분의 I1, 이걸 이제 변류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전류의 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 값은 전압 비율과는 반대가 돼서 역수가 돼서 A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또는 전압이 낮아지면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부하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항상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연결되는 부하에 의해서 전류값은 달라질 텐데, 이 변류비라고 하는 요거만 따져보자면 I와 V는 분명히 이제 역수관계에 있을 테니까 이 경우에는 A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우리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오른쪽 편에 유기기 전력 그리고 쭉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효값으로 표현된 이런 값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처음부터 공부를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변압기의 특성 또는 원리를 개략적으로 본 그림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구조가 나와 있는데 구조는 종류 뭐 일반적인 크게 어떤 형태에 따른 종류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내철형, 외철형, 권철심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철형이라고 하는 건 철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즉 권선이 밖에 있다는 얘기고, 외철형은 철이 밖에 있고 권선이 안쪽에 돌고 있다는 얘기고, 권철심형은 철심이 있고 철심이 있는데 철심 자체가 권선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철심 자체가. 자, 왼쪽 내철형이나 외철형은 성층 철심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면 철심 철판을 겹쳐서 성층에서 층을 쭉 만들어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얇은 판과 판 사이에는 접착제 같은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쭉 넣어서 붙여야겠죠. 접착제가 너무 이제 전기적으로 물론 절연이 되는 접착제고 열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런 접착제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붙여서 쭉 한 덩어리로 잘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철심 자체도 얇은 판들을 이렇게 겹쳐서 만드는데, 판을 긴 선처럼 해서 우리가 권선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든 게 이제 권철심형이 되는 겁니다. 내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고전압 대용량에 쓰이고, 외철형이 저전압 대전류에 쓰는데 주로 외철형이 많이 쓰이고 권철심형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뭐 주상변압기 같은 경우에 외철형이나 권철심형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규소 강대를 사용한다 그랬죠. 권철심에 보면 규소 강대라는 얘기는 이제 규소가 들어있는 강철 막대라는 얘기죠. 근데 이 대인데 이게 판으로 돼 있어서 감아서 쓰는 겁니다. 감아서.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건 이제 철손이나 여자 전류를 더 감소시킬 수 있다. 전류가 일단 감소가 되기 때문에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작고 가벼운 소형 변압기 이용해서 사용할 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면 변압기의 구조 그러는데, 여러분 도대체 변압기는 어떻게 생겼는가? 작은 변압기, 아주 소형 변압기는 여러분 어댑터 얘기했잖아요. 뜯어보면 돼요. 물론 요즘에 그 나온 어댑터는 그걸 깨부수기가 좀 쉽지 않죠. 플라스틱으로 잘 이렇게 캐핑이 돼 있어서. 근데 옛날 거 보면 아니면 아예 이게 이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변압기도 많이 있습니다. 전기 기기 이렇게 파는 곳에 가보면 매우 작은 엄지손톱만한 손가락보다 한 마디보다 작은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큰 거, 주먹만한 것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것도 있어요. 주상변압기, 전주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둥근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요것들, 그렇죠? 이게 바로 주상변압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둥에 전주에 있다 그래서 주상변압기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제 고압 단자 22,900V에서 이제 전압이 고압이죠. 고압 전압을 입력을 받아서 이걸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220V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압을 해주는 이런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 실제 모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특고압 부싱 단자 이렇게 있는데 바로
이게 부싱은 절연 단자가 되잖아요. 절연층이 돼서 절연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손이나 뭐 이렇게 닿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부싱 단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압이 가해지고 선이 좀 단자가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하나밖에 안 나와 있는 건 다른 선 하나는 이제 접지라는 얘기예요. 접지선을 쓰게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배꼽이 있잖아요. 접지 단자죠. 그러니까 배꼽이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접지 단자하고 고압 선 하나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단상이 하나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정으로 가는 것도 역시 이제 단상으로 뽑아볼 수 있고, 삼상이 들어와서 삼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델타 결선이나 YY 결선을 해서 또는 V 결선을 해서 변압기를 가지고 이제 용량에 맞는 그런 형태로 이제 출력을 써서 쓸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단자가 저 앞 부싱 단자가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상 하나 쓰면 단상이 되고 이렇게 세 개, 삼상 결선을 해서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부싱이 이제 두 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 더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삼상선에서 선을 두 개 가져와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형태로 고압을 두 개 쓸 수도 있다. 뭐 용도에 맞게끔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주를 지나다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싱이 몇 개 나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변압기 기본 이론을 좀 살펴보면 무부하 그랬는데, 무부하는 부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출력 측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 이때는 출력 측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류는 어디에만 흐르게 되는 거예요. 1차 권선과 2차 권선이 아니라, 2차 권선은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1차 권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전류에 의해서 자개는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의 이 전류, 여자 전류라고 하죠. 자개를 만드는 전류, 여자 전류라고 하는데, 여자 전류에 이제 성분이 있습니다. 성분을 보면 자화 전류가 있고 철손 전류가 있는데, 자화 전류가 실제 이제 자개를 만드는데, 자속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전류를 자화 전류라고 하고, 어쨌든 권선에 전류가 흐르니까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권선에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저항에 의한 손실, 바로 철손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를 더해서 전체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거죠. 즉 자기제를 만들어내는 전체 전류를 여자 전류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일부는 철손이 되겠고 대부분은 자화 전류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 거죠. 철손이 되게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각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각도, 그리고 90도에서 이 세타 제로를 뺀 이 각도를 또 알파라고 하는데, 이 알파를 바로 철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손각. 이렇게 해서 보면 V1이 입력 전압이 되는 거고, E1이 유기기전력이 되겠죠. 1차 권선의 유기기전력인데 상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렇죠? V1과 E1은 반대죠. 그리고 E2와 V2는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E1, E2, V2는 다 같은 거죠. 유기기전력이니까 이건 다, 그렇죠? 유기기전력이죠. 유기기전력은 다 같은 방향의 벡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무부하가 되는 거죠. 무부하. 이 정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고, 요게 이제 자속이죠. 자속은 자화 전류와 동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벡터도를 쭉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림에 이렇게 보시고, 실제 이제 변압기 부하가 연결되면 이제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실제 변압기는 뭐 이상 변압기를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누설 자속을 고려해야 되죠. 누설 자속은 실제 누설 자속이 없다면 전체 자속은 이렇게 철심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제 자속이 만들어질 텐데, 일부는 1차 코일 권선에만, 그죠? 1차 코일 권선에만 또는 2차 코일 권선에만 흘러서 자속을 만들어내는 자속을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통이 아니라, 그죠? 공통이 아니라 1차 코일 자체에만 만들어지는, 즉 2차 코일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자속, 이건 이제 누설 자속이라고 하죠. 누설 자속을 또 실제로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등가 회로로 표현된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등가 회로에서 보면 누설 자속은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일어나겠죠. 그죠?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철선도 이렇게 양쪽
권선에 다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항과 리액턴스 형태로 누설 임피던스가 있겠네요. 그죠? 누설 리액턴스 더하기 누설 저항이 바로 누설 리액턴스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변압기 회로를 조금씩 등가 회로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걸 가지고 더 실제 회로처럼 그려보면 이상 변압기라고 되어 있는 건 다른 거 고려하지 않은 거죠. 누설 리액턴스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누설 임피던스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변압기를 이제 이상 변압기라고 하고 단자 전압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누설 임피던스를 제외한 철심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뭐 V1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출력 전압을 V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V1 다시의 이쪽 오른쪽에 보면 이제 파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1 다시가 나와 있고 E1 다시 E1은 V1과는 이제 상이 완전히 반대죠. 벡터가 반대니까 E1과 V1은 반대로 그려주면 되고 자속은 90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바로 자속이 여기가 바로 자속의 모양이 되겠죠. 근데 자화 전류 여자 전류 I0는 조금 더 각이 더 얘랑 동일하지 않죠. 왜냐하면 철손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알파 제로예요. 여기는 A0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는 A0가 아니라 이제 알파 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 가서 보시면 바로 요 각이죠. 요 각 철손각 때문에 완전히 90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각이 바로 세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V1과 V0의 위상차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V1과 이 A의 위상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세타 제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90도에서 여기 아니네요. 그렇죠. 요 값이죠. 요 값이 세타 제로 그리고 요 값이 알파 제로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실제 변압기를 보시는데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 그림에서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여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와 철손 전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파 제로가 세타 제로, 알파 제로가 철손 각이 되겠죠. 그리고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서셉턴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등가 여자 회로만 보는 거죠. 여자 회로의 경우, 즉 여자 회로는 이제 자화 전류와 이게 이제 자화 전류가 되겠죠. 자화 전류와 철손이잖아요. 철손은 저항에 의한 또는 어드미턴스에 의한 손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자화는 자속을 만들어내는 여자 서셉턴스에 의한 값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드미턴스와 서셉턴스 G0와 B0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철손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 제로 값을 보게 되면 I0분의 IOW, 즉 여기서는 I0가 여자 전류가 되는 거고 IOW는 철손 전류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제로, 이게 이제 철손각입니다. 알파가 철손각이 아니라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로, 요게 이제 알파가 돼야겠죠. 그래서 철손 전류와 여자 전류 이런 것들의 이제 비율 가지고 코사인 세타 제로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고요. 결국 철손을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0, G0, B0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전력. 전압과 전력으로 G0와 B0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는데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또 실제 변압기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등가 회로죠. 변압기 전체 등가 회로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 V1이 있게 되는 거고, 권선의 저항 그리고 권선의 리액턴스 이렇게 1차 권선 저항과 권선 리액턴스가 있게 되고 2차 권선에도 역시 저항과 리액턴스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부하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단자 전압이 되겠죠. 2차 단자 전압. 단자 전압은 어떻게 돼요? 요걸 제외한, 그죠? 누설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을 제외한 전압이 V2가 되겠죠. 즉 E2는 I2, 여기 전류가 어디에 흘러요? R2 더하기 X2에 흐르죠. 이걸 G2라고 합시다. G2 더하기 V2가 돼요. V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V1은 역시 마찬가지로 V1은 입력 전압 V1은 이쪽에 이제 단자 전압, 그죠?
V1 다시 더하기 임피던스의 1차 권선의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하 이렇게 더해줘서 V1과 V1 다시를 만들어낼 수 관계를 지을 수 있겠고요. 예, V1 다시가 그대로 E1 다시라고 하자면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같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V2는 이렇게 생각해서 V2를 구하는 거죠. V2는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겠네요. E2 마이너스 역시 R JX2 곱하기 I2 그래서 I2 GL이 되는 거죠. 이게 V2가 될 겁니다. 그래서 V1과 V2를 구하고 E1과 E2를 비교하면 이게 바로 변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E2는 A 곱하기 E1 또는 E2분의 E1이 A가 되는 거죠. E2분의 E1이 A, 즉 변압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E1이 V1과 이제 같고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이제 상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를 또 써볼 수도 있어요. 저 크기만 보자면 그냥 A분의 V1이라고 해도 되겠죠. V1 다시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I1은 I0 더하기 I1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I1을 보시면 여기 I1이에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I1 그리고 I1 그리고 이 여자 전류가 I0 그 나머지가 이쪽 단자 변압기에 흐르는 단자 걸리는 이제 I1 다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실제는 이제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전기적으로는 즉 권선이 서로 혼촉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자, 서로 전기적으로 단락이 되어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하나의 회로로 봐서 마치 단락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게 또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 측에서 봤을 때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쭉 다 연결되어 있는 회로라고 생각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회로라고 생각하자면 그래서 전원에서 본 거기 때문에 1차 측에서 본 전체 등가 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측에서 본 전체 등가 회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 그러면 V1 다시 그죠? 1차 측 전압 단자 전압이죠. V1 다시와 E2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물론 이제 AV2겠죠. 크기는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얘를 제외하자면 물론 얘도 고려해 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V1 다시 바로 요 값이죠. V1 다시는 마이너스 E1 다시가 되고 AE2가 되겠죠. E1과 AE2 그렇죠? 이게 이제 변압비 A를 가지고 권수비 A를 가지고 1차 전압과 2차 전압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E2는 어떻게 돼요? E2는 IG죠. IG. 2차 측 전압은 2차 측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G2가 되는 거고 얘가 GL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I1 다시 분의 V1 다시 즉 1차 측 전류분의 1차 측 단자 전압이죠. 1차 측 회로에 흐르는 전류분의 단자 전압을 보게 되면 전류분의 전압 그랬으니까 이게 임피던스가 돼요. 임피던스. 근데 임피던스를 구했는데 GL로 표현할 수 있어요. G2와 GL로. 이건 다 뭐예요? 2차 측의 값이죠. 그래서 1차 측에서 본 2차 측 뭐가 돼요?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실제 임피던스는 G2와 GL이죠. G2와 GL인데 1차 측에서 봤을 때 전류분의 전압을 구해보니까 여기 뭐가 이렇게 곱해져요? A제곱이 곱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연결되어 있는 건 G2와 GL이지만 1차 측에서 보면 마치 A제곱 G2, A제곱 GL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제곱만 잘 생각하면 되겠죠. A제곱. 권수비 계속 나오죠. 권수비 제곱이 임피던스의 어떤 변환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원 측에서 본 임피던스가 아니라 임피던스, 즉 2차 측에서 1차를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전압은 V1이라는 전압이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부하 측에서 보면 자기 부하는 그 값이잖아요. GL은 변화시키지 않고 G2나 GL은 변화시키지 않고 G2나 GL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바로 이제 다음 그림을 이렇게 보실 텐데요. 2차 측에서 1차 측을 해석해 본다. 즉 임피던스는 그대로 두고 임피던스는 그대로 둬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있겠죠?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그래서 V2-와 V2와 I2를 가지고 전원을 해석해 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A분의 V1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전류 또는 어떻게 보면 전류는 A, I1. 근데 I1 이게 그대로 I1이 I2잖아요. 사실은 그죠? I1이 I2예요. 이거 왜 다 하나잖아요. 하나. 그죠? 하나이기 때문에 I1-가 I2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예,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변압비에 의해서 AI1-는 A2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되겠죠. 예, 전류비는 알고 있잖아요. 전류 I2분의 I1이 바로 A분의 1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런 식이잖아요. I2분의 I1이 A분의 1이 되니까 AI1은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아야겠죠. 이런 형태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전압은 A분의 1로, 그죠? 전압은 A분의 1로, 전류는 A로, A배가 되는 거죠. 그래 전원 측에서 본 거하고는 또 완전히 반대가 돼요. 그리고 임피던스도 1차 측 임피던스도 A 제곱분의 R1, A 제곱분의 X1으로, X2죠. 잘못 X1이죠. R1 다시는 R1 다시라는 얘기는 2차 측에서 본 1차 측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R1 다시죠. 그 R1이 아니라 R1 다시는 2차 측에서 해석한 1차 측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즉, 요 값은 A 제곱분의 R1이 되는 거고, X1 프라임도 A 제곱분의 X1 이런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2차 측에서 보면 A 제곱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봤던 우리 1차 측에서 본 2차 측 값하고는 또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기출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는 이 영역 말고도 또 공부할 게 많아요. YY 결선, 델타 델타 결선도 공부하셔야 되고, 변압기의 병렬 운전도 공부해줘야 돼요. V결선도 공부해야 되고,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시간상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바로 기출 예제를 보겠습니다. 1차 전압이 6600V, 권수비 30이라는 얘기는 N2분의 N1이 30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전등부하이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없는 저항부하라는 얘기입니다. 20A를 공급할 때 입력 전력이죠. 입력은 얼마여야 되는가? 예,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는데요. 바로 I2분의 I1이 A분의 1이죠. 그래서 전류 비율을 가지고 전압 여기 이제 권수비가 30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I1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제 I2잖아요. 그렇죠? 전등 부하에 흐르는 전류 I2부터 I1을 구해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전등 부하라고 했으니까 역률이 2가 되고요. 입력은 VI 해도 되고 V2, I2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V2, I2로 해도 되고 V1, I1으로 해도 되고 아무 걸로나 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4 kW 되겠네요. 그렇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기출예제 2번 보시게 되는데, 전압이 이번에 3000V, 무부하 전류가 0.1A, 철손이 150W인 변압기의 자화전류는 얼마인가? 자화전류, 여자전류 생각해 봐야죠. 자화전류는 철손 전류와 더해서 여자전류가 되는 건데, 이게 그대로 수치로 더하는 게 아니라 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벡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I0의 제곱은 철손 전류의 제곱 더하기 자화 전류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손 전류는 P는 IV, 손실로부터 구하는 거죠. 그래서 P가 150W가 되죠. 철손이 주어져 있으니까 150W 나누기 전압해주면 철손 전류 0.05가 구해지고, 무부하 전류가 바로 뭐가 돼요? 무부하 전류가 이게 바로 여자 전류라는 얘기죠. 무부하 여자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I0가 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0.1의 제곱은 자화전류 IU라고 했는데 IU 제곱 더하기 철손 전류 바로 0.05죠. 0.05의 제곱, 그래서 IU는 0.087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이제 전자계산기로 계산을 하는 게 좋겠죠. 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기출예제 3번을 보시면 1차, 2차 전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압비 건수비가 바로 구해지게 되죠. 그런데 1차 측에 3500V를 걸게 되면 전압을 3300 했을 때 100이 나온다. 그러면 3500 조금 더 높아졌죠. 그럼 2차 측 전압도 조금 더 높아져야겠죠. 바로 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히 구할 수도 있어요. 예. 유도기는 변압기와 사실 유사하면서도 많이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 원리는 또 유사해요. 그래서 맨 처음 우리가 이 강의 시작할 때 유도기와 변압기와 유도기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등가외로 해석의 같은 의미를, 같은 형태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제 원리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라고의 원판, 유도기를 설명할 때 항상 같이 나오는 이런 내용이 돼요. 프랑스의 전기공학자 아라고의 이름을 따서 아라고의 원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구리 또는 뭐 알루미늄의 도체 원판이 팽이처럼 생긴 이렇게 도체 원판이 있고 자석이 있죠. 자석, NS 자석이 있는데 여기선 화살표, 빨간색 화살표는 자석의 이동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석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자석을 위에서 보면 자석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죠? 자석을 돌려주면 물론 자석은 떨어져 있어요. 원판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공간을 유지한 채. 그림에 보시면 이제 원판이 이렇게 있다면 자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돌려주면 원판이 어떻게 돼? 같이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그럼 돌아가는 원리를 볼 때는 이게 바로 이제 전자기력에 대한 원리가 되는데, 즉 자기력이죠. 여기 보면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 유도 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예요. 안쪽 방향으로. 뭐 맴돌이 전류라고 해도 돼요. 이런 전류를.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럼 전류가 원판에서 안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자개 속에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이 자개 속에서 흐르는 전류는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자기력을 받는데 자기력을 어느 방향으로 받냐? 이 방향으로 바로 자기력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전 방향으로. 그럼 자기력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제 왼손 법칙을 쓰게 되죠. 오른손 법칙을 쓰는 첫 번째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냐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거고, 왼손 법칙을 쓰게 되는 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개는 위에서 아래로,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자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럼 힘은 어디로? 힘은 아래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위에 있는 힘하고 아래 그림에 있는 힘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위에 있는 힘은 사실 힘이 아니라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도체의 운동 방향. 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체의 운동 방향. 그래서 사실은 V죠. V. 왜 도체가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시계 방향. 그럼 상대적인 방향은 뭐예요? 자석이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원판이 위로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판의 도체의 운동 방향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운동 방향이고, 실제 힘은 아래 그림에서 전동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적용했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실제 힘이 되는 거죠. 그럼 힘을 받기 때문에 도체가 어떻게 돼요?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힘을 받았을 때 운동하는 건 나중에 운동 방향을 얘기할 때 쓰는 거고, 여기서의 이 힘의 운동 방향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운동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유의해서 보시기 바라고. 자, 이런 이제 기본 원리를 사용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한번 지워보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도체도 따라서 움직인다. 모터가 될 수 있겠죠. 자석을 계속 움직이면 이 원철판도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금속이니까 자석이 움직이면 자석에 가서 달라붙겠지.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금속은 강자성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구리나 알루미늄은 그냥 도체입니다. 그렇죠? 철판이 아닌 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루미늄, 구리 강자성체가 아니어서 자석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자석이 움직이니까 자석 따라가는 건가? 이게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아시겠죠? 자, 잘 유의하시고, 이게 바로 유도 전동기입니다. 왜 유도라는 말 썼어요? 기전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힘을 받고, 이 유도 기전력이 자개 속에서 힘을 받아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유도 모터가 되는 거죠. 인덕션, 영어로는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덕션 모터의 원리가 바로 이 원리가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지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 알아두시고,
자, 이거를 조금 더 전동기스럽게, 모터스럽게 그림을 보는 게 바로 이 그림인데,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회전 원리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유도 기전력이 어떻게 생겨나는가에 대한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고, 두 번째 원리는 이게 자기력이잖아요. 자기력을 받아서 어떻게 운동할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이게 첫 번째 원리, 요게 두 번째 원리, 이거를 모터의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면에서 봤을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모터를 축에서 봤을 때 이런 얘기예요. 축에서 봤을 때 실제 모터를. 그럼 여기 이제 자석이 N극, S극 자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석이 이렇게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면 도체도 어떻게 돼요? 도체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주 쉬워요. R하고 원판만 생각하면 자개가 움직이는 회전하는 방향대로 도체도 따라서 돌아가네?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앞에 그림으로 다시 가보면,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 도체의 운동 속도는, 금속판의 운동 속도는 어떻게 되죠? 같이 움직이는 건가? 완전히 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속도가 조금 더 느려요. 자석이 빨리 가면 금속은, 도체는 똑같은 속도로 가지 못하고 속도가 약간 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느린가를 표현하는 게 바로 슬립이에요. 슬립. 그럼 얘는 상대적인 속도가, 서로 다른 속도가 있어야지만 유도가 되겠죠. 유도는 어느 때 일어나요? 움직일 때, 상대적인 운동이 있을 때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이면 유도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움직여요. 같은 속도. 그럼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동기 모터가 되는 겁니다. 동기 모터. 그래서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 동기 전동기를 쓰는 건 똑같이 움직인다. 즉 자개와 전기자가 같이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개가 더 빨리 움직이고 자개가 빠르고, 도체는 어때요? 도체는 속도가 느리죠. 그럼 속도 차이가 생겨나요. 이 속도 차이를 뭐라 그래요?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유도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동기 발전기나 동기 모터라고 하더라도 속도가 만약에 똑같지 않다, 그러면 유도 전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동기는 똑같은 속도로 실제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거고, 유도는 다른 속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고 자기력을 받게 되겠죠. 이게 바로 유도기, 인덕션 모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전 자개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게 되는데, 그럼 자개, 아까 우리가 자석이 그럼 돌아가야 되는가? 자석이 돌아가게 하려면 귀찮겠죠. 자석을 계속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자석을 돌리려면 모터가 필요하죠. 나는 지금 모터를 만들려고 해요. 자개를 돌아가는 자석을 이용해서 원판도 같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돌아가는 자석을 어떻게 돌리겠어요? 또 다른 모터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게 순환 논리가 돼버려요. 모터를 만들기 위해서 모터가 필요하다? 실제는 그렇게 하긴 하는데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모터가 필요해서 모터를 돌리는데 모터를 갖다 쓰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같은 모터를 사용하지는 않겠죠, 분명히.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자석을 회전시켜 돌려주는가? 자석은 전자석을 돌리면 돼요. 그 전자석을 돌린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자석을 공간적으로 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선을 만들어서 그 권선에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전류를 특정한 권선에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자개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원리는 다양한 원리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삼상을 쓰잖아요. 그렇죠? 교류 삼상을 쓰기 때문에 바로 그 삼상의 원리를 이용해서 회전 자개를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유도 모터의 회전 자개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그림에 보면 UV 단자가 있죠. UV 단자. 얘가 이제 U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죠. 들어갔다가 그럼 끝에 반대쪽 끝이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도체가 연결돼서 V가 여기 V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건데 그림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U와 U-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U가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뒤쪽 저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U-로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U-를 어디에 연결하냐면 U-를
그 다음 V-에 연결해요. U- 단자가 쭉 나가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V-에 연결돼요. 그럼 V-의 V는 다른 또 전원이죠. 그래서 V는 이렇게 다시 와서 이렇게 해서 U-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한 쌍의 금속 도체가 한 쌍의 도체가 다른 도체와 연결이 되고 결과적으로 U, V, W 3상과 중성 단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즉 Y결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세 개의 단상이 Y결선을 이루게 돼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른다면 U 단자의 최고 전류가 흐를 때 V와 W의 단자에는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3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상 발전기에서 봤던 그 3상이 되는 거죠. V는 어때요? U보다 120도 느려요. 다시 W는 V보다 120도 느려요. U, V, W 또는 P, Q, R, A, B, C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림에 나타나게 되면 아래쪽 그림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U의 가장 큰 전압, U의 플러스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V와 W에 이게 V와 이게 W가 되겠죠. V와 W에는 마이너스가 흐른다는 얘기는 V-와 U-는 다시 플러스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U에는 가장 큰 전류, 그리고 V- 조금 작은 전류, W-도 조금 작은 전류. 그럼 대부분의 큰 전류는 어디에 흘러요? 위쪽에 다 흐르게 되는 거고 반대쪽에는 나오는 전류가 흐르겠죠. 요거를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위쪽에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건 손으로 들어가게,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오게, 오른손 법칙을 써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쪽으로 나가서 위로 나가서 아래로 들어오면 엄지손가락은 어디 방향? 왼쪽 방향이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른쪽 방향인가요? 예, 왼쪽 방향을 가해지니까 이 빨간색 화살표가 바로 뭐예요? 자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쌍의 UVW 이 전류 3상 전류에 의한 이 합성 자개는 왼쪽 방향이 되죠. 근데 전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V의 최대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 U-와 W-에는 좀 작은 같은 방향의 전류 또는 U와 W에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흘러서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이런 그림. 그렇죠? 이런 세 번째 그림, 아래쪽에 세 번째 그림.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V의 최대 전류가 들어가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V 다음에 U- 이게 U- 그리고 이게 W가 되겠죠. 이게 W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W-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단자의 순서는 다 그대로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이게 U, V-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V의 최대 전류가 가장 큰 전류가 들어갈 때 V-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자개가 뭐 한 2시 방향, 그죠? 2시 방향의 자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또 120도 방향, 120도 또 흐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처음 그림에서 120도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120도. 다시 또 120도 바뀌면 어디로 되겠어요? 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두 번째 여기가 되겠죠? 그 사이사이 그림들은 뭐겠어요? 또 그 사이사이에 60도만큼 더 흘렀을 때의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그림은 60도의 위상마다 그림을 그려놓은 자개의 모양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자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개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60도, 또 60도, 다시 60도, 또 60도, 60도 돌아가서 자개가 회전하는 것처럼 된다. 도체는 그대로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고정자 권선이에요. 고정자 자개, 권선이죠. 고정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뭐만 움직여요? 전류가 3상이 되니까 자개가 회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전기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여기 안에 전기자가 있겠죠. 그죠? 전기자, 회전자가 있어서 도체가 있는 거죠. 도체가 아라고의 원판처럼 계속 자개를 따라서 돌 텐데 그 속도는 어때요? 자개의 회전 속도보다는 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간 느리겠죠. 약간. 자, 그리고 유도 전동기의 실제 구조입니다. 이제 고정자 철심이 이렇게 있죠. 철심이 있고 여기 이제 권선이 이렇게 안에 슬롯에 권선이 쭉 있겠습니다. 그렇죠? 고정자 권선이죠. 이게 이제 바로 고정자
당연히 권선은 이제 동선을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동선을 쓰게 되는데, 그럼 회전자는 어디 있어요? 얘가 바로 회전자가 되는 겁니다. 회전자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농형이라고 해요. 농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겼죠. 예, 그런 구조처럼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체예요. 쉽게 표현하면 도체입니다. 도체. 예, 그래서 아라고의 원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 원판이 뭐 여러 개 있는 거죠. 여러 개. 큰 뭉치로 관성을 크게 해야지만 잘 돌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큰 금속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되고, 사실 여기 이제 환이 있고 여기 이제 막대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막대가 이렇게.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회전자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부속품이죠. 뭐 프레임이 있고 단자 나와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 고정자 권선과 고정자 철심도 성층에서 이렇게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회전자는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단락환이 있고 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전자를 이제 농형 회전자라고 하고, 주로 이제 소형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큰 대형 이런 데 때는 권선형 회전자를 쓰는데, 회전자 자체가 이제 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이 있고 이 슬롯에 권선이 감겨져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Y 결선을 해서 각각 결선마다 슬립링과 브러쉬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항을 연결해서 회전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유도 전동기 이론은 변압기의 등가회로 이론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이제 왼쪽 그림이 변압기인데 1차와 2차가 있는 것처럼 고정자를 1차로 보게 되는 거고 2차를 회전자로 보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유도 작용이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에 의한 에너지 변환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지기, 하나는 회전기이지만 똑같이 유도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많이 시험에 나오는 기초 이론이 바로 회전 속도와 슬립이 되는데, 회전 속도는 우리가 이제 RPM으로 표현하면 대문자 NS, 이게 바로 동기의 속도입니다. 동기 속도. 즉 고정자 자개의 속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게 60ns라고 표현되는 건 초속 회전수 60이니까 60초 회전수 했으니까 이게 바로 RPM이 되겠죠. 그래서 60F 또는 60ns RPM이 되게 되는 거고, 60F라고 쓴 거는 극이 이제 두 개일 때, P가 두 개일 때입니다. 이극일 때. 앞에 그림 보면 우리가 간단히 NS 하나만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NS가 이제 두 쌍이 있을 수 있겠죠. 두 쌍이 있다는 얘기는 극이 4개죠. N 두 개, S 두 개. 그래서 그걸 우리 이제 P 값이라고 합니다. 폴. 그래서 P분의 120F. 그럼 P가 두 개일 때 2분의 120 하면 이게 60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P분의 120F로 RPM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속도는 바로 무슨 속도라는 얘기예요? 자개의 속도. 즉 고정자 속도라는 얘기죠. 고정자 자개 회전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실제 그럼 회전자가 돌아가는 속도는 n으로 표현하죠. n. 이게 실제 회전자 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슬립이라고 하는 S는 고정자 권선의 자개 속도와 실제 회전자의 속도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이죠. 비율. 슬립은 그 비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NS분의 NS-N이 되는 거고,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잘 안 돈다는 얘기죠.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그래서 가장 크면 n이 0일 때 S는 얼마가 돼요? S는 1이 되죠. n이 0이라는 얘기는 바로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 정지 상태일 때는 S는 1이 되는 거죠.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차이가 100% 차이가 났다. 이 얘기는 회전자 안 돌고 있다. 정지 상태다. 반대로 회전자의 속도가 자개의 속도랑 똑같이 돌아가요. 이게 바로 동기 모터가 되죠. 동기 속도입니다. 그 속도가 빠르면 동기 속도가 순간 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S가 0이죠. 속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제는 그러면 S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소형 유도 전동기의 경우에는 한 0.1까지도 나옵니다. 0.1. 즉 90%죠. 90%의 0.1이라는 건 거의 90% 속도까지 회전자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고, 중용량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같게, 그렇죠? 거의 같게. 그래서 슬립이 더 작아요, 그렇죠? 더 작아서 거의 같은 속도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같은 정격이라면 권선형 슬립보다는 농형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더 커요. 네, 슬립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슬립이 크다는 얘기는 더 느리다 이런 얘기죠. 회전 속도가 차이가 더 많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용량이 바로 대개는 권선형이죠. 예, 소용량이 대개는 농형 이렇게 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제 봐도 되겠습니다. 슬립 구하는 과정은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라 100% 100% 매번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잘 알아둬야겠죠. 이런 공식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유도기전력과 유도기전력 그랬는데 변압기식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정지시는 바로 이제 무부하셔. 무부하일 때 변압기 생각하면 되고, 운전시 부하가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즉 슬립이 있을 때 없을 때 자, 무부하가 바로 정지잖아요. 정지면 슬립이 얼마? 1이다 이런 얘기죠. 슬립이 1이 아닌 경우, 1보다 작은 경우일 때, 부하가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정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E1, E2 같으니까 F, K, FN, phi, K, F, F. 이 K는 권선 계수입니다. 그래서 곧 같이 뭐 동의 곱해지는 어떤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 경우에 슬립이 있기 때문에 이 슬립을 고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F2가 SF1이 된다. 이 얘기는 일단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S만큼 주파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S의 비율만큼. S는 슬립은 뭐예요? 개념이 속도차. 그렇죠? 속도차죠. 즉 속도차가 있을 때는 1차와 2차의 속도가 다를 때, 이게 바로 이제 유도 전동기가 실제 이제 회전하는 경우죠. 그러면 2차 회전자의 주파수와 1차 고정자 계좌 건선의 주파수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만큼 다르냐? S만큼 비율로 다르다. 자, 그리고 I2를 보게 되는데요. 이 등가 회로를 보게 되면 전류는 G분의 전압이 되겠죠. 전압 E2죠. E2 다시 이거 회전하는 경우 2 다시를 놓은 거예요. 운전하는 경우 E2 다시는 SE2가 됩니다. SE2. 왜냐하면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주파수가 F2가 SF1이 돼서 SE2가 되겠죠. SE2. 자, E2 다시는 SE2가 돼서 전압도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E2로 오게 되겠죠. E2 다시가 여기 요 값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면 I2 다시를, 자, G2는 R2 JSX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2의 제곱 SX2의 제곱, 요게 임피던스죠. 그죠? 부하 임피던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를 제거해서 S를 아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시계 모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E2라는 전압이 가해졌을 때 이런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실제는 이런 임피던스지만 계산상으로는 어때요? 계산상으로 이런 임피던스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S분의 R2라는 저항과 X2라는 리액턴스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2차 즉 회전자의 임피던스가 이렇다는 얘기죠. S분의 R2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좀 바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 바로 다음 페이지로 갈 텐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워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R2 JSX2가 되는데 여기 G2예요. G2 다시 다음 페이지 바로 보면 뭘로 바꾼 것처럼 볼 수 있어요. S분의 R2와 X2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네요. 그죠? 자, 여기는 돼 있어요. X2 돼 있죠? X2 돼 있죠? 두 개의 저항, 얘와 얘. 두 개의 저항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나오죠. 그죠? R2가 여기 R2가 있죠. 여기 바로 S분의 R2가 있죠. 마이너스 R2 있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R2.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S분의 R2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저항의 직렬 연결로 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해석을 했냐? 얘가 바로 뭐예요? R과 X2잖아요. 이게 임피던스죠. R2 더하기 JX2.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R2, 철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2차 회로의 철손이 되는 거고, 요거를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출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출력.
왜? 임피던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부하 전류가 되는 거니까 얘를 출력, 기계적 출력이죠. 기계적 출력으로 볼 수 있다. 이래서 P5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얘를 해석하고자 하는 거죠. 본래는 어땠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래는 R2와 SX2죠. R2와 SX2가 되는데 얘를 E2로 보니까 이걸 S를 아래로 내려보니까 이런 저항과 이런 임피던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임피던스는 그대로 두고 저항을 두 항으로 두는 거예요. R2와 R2 아닌 나머지. 그렇죠? 그래서 R2와 R2 아닌 나머지. 다시 보세요. R2와 R2 하는 나머지 R이죠. 이게 바로 기호 R로 표현됐습니다. R2와 R을 더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S분의 R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은 S분의 R2 마이너스 R2가 되겠죠. 즉 S분의 1 마이너스 S R2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얘가 출력측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게 손실이죠. 손실, 출력. 입력은 뭐겠어요? 입력은 이렇게 들어온 입력 P2. 2차 측에 들어오는 입력 중에서 철순을 제외한 나머지가 출력으로 나간다. 그래서 모터의 출력을 이렇게 이제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페이지.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예, 다시 이 그림이 S분의 R2, X2, R2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를 R2와 R2 아닌 나머지 R과의 합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자주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좀 변압기 모양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변압기죠. 그렇죠? 변압기 모양대로 해석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실제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전력 예. 네네. 실제 그러면 유도 전동기의 모양을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 그림처럼 그려놨을 때 우리가 전력, 입력 전력이죠? 입력, 전원 측에서 들어온 고정자 입력 전력 중에서 고정자 권선에 철선도 있겠고 동선도 있겠죠. 이게 동선. 예, 동선은 저항선을 얘기하는 거고 철선은 뭐예요? 바로 철선은 자화에 의해서 뭐 맴돌이 전류나 뭐 맴돌이 와류 같은 건가요? 예, 이렇게 생기는 손실을 이제 철손이라고 하면 철에 의한 손실이죠. 예, 자화에 의한 손실, 이걸 이제 철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선과 철손을 제외한 나머지가 2차로, 즉 회전자 측으로 입력이 되겠고, 이 중에서 다시 철손, 동손, 철손, 동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고정자 동손, 여기 동손으로 되어 있네요. 회전자 동손이죠. 회전자 동손. P2 그러면 회전자, P1 그러면 고정자니까요. 회전자 동손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가 기계적 출력으로 나오는데 기계적 손실도 있어요. 이게 이제 기계손이죠. 기계손. 그죠? 풍손, 바람 저항에 의한 손실이나 또는 베어링의 마찰손 이런 것들을 기계손이라고 하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실제 전동기의 출력이 되겠죠. 전동기를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 전동기의 출력 PL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기계적 출력은 이 손실까지 다 더한 걸 기계적 출력이라고 하는 거고 기계적 출력 P5와 P2와 손실 P2C 사이의 관계 이거를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PL은 이제 실제 최종 출력이죠. 모든 손실을 제외한 회전자의 출력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여기 P5, P0, 뭐 P5라고 사실 표현하는데 여기는 P0라고 되어 있네요. P5는 2차의 입력 P2죠. P2가 입력이 됐어요. P2 그 중에서 손실을 제외하는 거죠. 손실을 빼는 거죠. 동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항 손실이니까 동손 P2C를 빼면 이게 바로 P5 또는 P0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P2 대 손실 P2C 대 출력 P5 사이의 비율이 1대 S 대 1-S 이렇게 나오죠. 근데 S는 되게 작죠. 그죠?
S는 작아요. 그럼 뭐가 작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아주 작다. 대개는 그렇죠. 손실이 대개는 작고 출력이 좀 큰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대 0.05 대 0.95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1대 0.05 대 0.95 이런 형태로 1대 S 대 1-S 이거 암기해 줘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효율이에요. 효율 에타로 표현하죠. 에타는 2차 입력분의 2차 출력이죠. 그래서 2차 입력이 바로 P2죠. 출력이 P5죠. 그래서 P2분의 P5니까 1분의 1-S가 되는 거죠. 그대로 그게 뭐예요? 1-S가 효율이 되는 겁니다. 1-S. 그런데 앞에 식에서 보면 자, S는 바로 뭐였어요? NS분의 NS-N이었죠. 이건 바로 뭐예요? S는 1-NS분의 N이 나오죠. 그러니까 1-S는 바로 뭐가 돼요? NS분의 N이 되죠. 이 값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1-S는 NS분의 N이니까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의 속도의 비율, 그렇죠? 거의 1에 가깝겠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이제 좋은 거고, 당연히 1에 가깝지 못하다면 효율이 좀 안 좋은 그런 모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효율까지 해서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유도 전동기도 공부할 게 많아요. 그렇죠? 이 정도로만 일단 보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예제. 자, 유도 전동기를 60Hz 600rpm인 동기 전동기에 직결하여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자, 이 얘기 잠깐 했었어요.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 전동기를 쓴다? 같은 전동기를 쓰진 않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기 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 유도 전동기를 쓸 수 있습니다. 동기 전동기는 바로 조상 설비에 쓰이는 그런 동기 조상기죠. 동기 조상기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유도 전동기로 쓸 수 있는 거죠. 유도 전동기를 쓰게 되는데, 이 극수는 작은 걸 써요. 실제 극수는. 극수가 작다는 얘기는 속도가 더 빠른 걸 쓴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극만큼 적은 것을 사용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속도는 NS분의 120F가 돼서 주파수 60 집어넣고 NS 600 집어넣어 보니까 12극인데 둘 빼면 10극 정도를 동기 전동기 기동기로 쓴다 이런 얘기죠. 동기 전동기 기동기 그럼 10극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유의하시고 둘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출 예제 2번. 주파수 60Hz의 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부하에서의 회전수가 1164rpm이면 극수는 전부하니까 바로 뭐가 돼요? 실제 회전수가 되는 거죠. N이 1164라는 얘기고, NS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NS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극수를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NS는 1-S분의 N이죠. 이 식에 의해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요? 6극이 나오더라. 계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10극 50Hz 10극이니까 P가 10이고 F가 50 이렇게 되겠죠. 3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회전자도 3상이고 회전자가 정지할 때 2차 일상 간의 전압이 150V다. 이것을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400rpm으로 회전시킬 때 2차 전압 구하는 거죠. 2차 전압은 E2는 SE2죠. SE2 그죠? E2S인가요? 자, S 슬립을 먼저 구해야겠죠. 항상 유도기는 슬립부터 구하자. 슬립 구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슬립이 얼마예요? 슬립 S는 NS분의 NS-N 그죠? NS가 600rpm, 실제 돌아가는 건 400rpm,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E2는 150V라고 했으니까 E2S는 50V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회전자 2차 일상 간의 전압이 150V다. 400rpm일 때 2차 전압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이건 600rpm일 때 150이지만 400rpm이면 SE2가 돼서 50V, 50V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기출예제 4번 가보시면 4번은 4극, 그죠? 4극, P가 4가 되겠죠? F가 50인 3상 유도 전동기가 1410rpm, 이게 바로 N이 되겠네요. 회전수 N이 되고, 전류의 주파수 그랬으니까 주파수 S, 그죠? S죠? 주파수 S, F2, F2는 SF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역시 슬립을 알아야겠네요. 슬립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0.06 나오죠. 이때 NS는 P분의 120F 사용해서 NS를 구하는 거고, 그래서 0.06 슬립이 나와요. 그러면 주파수가 50Hz에 0.06, 그러니까 2차 측 주파수는 3Hz가 되는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이게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가 됩니다. 자, 5번은 슬립이 6%인 유도 전동기의 2차 측 효율 이렇게 물어봤죠. 슬립이 6%라는 얘기는 이제 S가 0.06이라는 얘기죠. 0.06%로 표현하면 이제 100을 곱하는 거고, 2차 측 효율 그랬으니까 출력과 효율에 관한 문제네요. 입력이 P2, 출력이 P5. 그렇죠? 이 관계가 바로 뭐예요? P5가 1-S P2잖아요. 그래서 P2 대 P2C 대 P5는 바로 뭐였죠? 1대 S 대 1-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2분의 P5는 1분의 1-S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0.94 되겠죠? 94% 출력이 94%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출력은 거의 다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대개는 이제 90에 가까운 이런 이제 100에 가까운 이런 효율이 이제 실제 효율이 되고, 문제의 결과도 어쨌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만 보면 바로 6% 나머지 94% 해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1-S 100에서 6% 빼면 되겠네요. 94%. 여러분 많이 계산하다 보면 곧바로 답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와 유도 전동기 내용 살펴봤습니다. 원리, 구조, 등가회로 해석하는 게 비슷하다고 그랬죠. 유도 전동기에서는 슬립이 일어납니까? 유도기이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자개와 실제 회전자는 속도 차이가 조금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슬립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기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